블랙록도 미끄러집니다. 갠슬러가 블랙록의 ETF마저 던져버리는데요. 비트코인 ETF의 최종 승인은 도대체 언제? 안녕하세요. LA의 비트쇼입니다. 블랙록의 ETF가 안타깝게 연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그렇게 충격에 빠지지는 않았어요. 이걸 크게 기대하고 있던 사람은 없죠. 되면 좋지. 하지만 설마 갠슬러가 해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유는 잠시 후에 살펴보고 일단 어떤 내용인지 보자면 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 결정을 미뤘다. 블랙록, 인베스코, 그리고 비트와이즈. 자, 이렇게 되어서 10월 17일, 16일, 17, 17, 17, 17, 19 이렇게 데드라인이었는데 되게 데드라인 하루 남겨놓고 또는 거의 가까이 가서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나 빨리 아크 인베스트의 ETF 신청서를 연기할 때 뭔가 낌새가 있었죠. 미국이 파산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걸 결정할 수 있는 직원들이 다 그만두고 나가버리면 SEC가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결정을 내리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셧다운이 돼서 일 처리를 못하면 갠슬러가 이걸 그냥 땀찔찔 흘리면서 사인을 다 하려면 어렵겠죠. 그래서 일단은 다 보류해 놓고 나중에 생각해보자. 이런 코인 관련 ETF 이런 것들은 우선순위가 한참 밀리니까 일단 뒤로 제껴놓고 다른 거 먼저 신경을 쓰기로 그런 결정을 내린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ETF가 아무래도 내년으로 미뤄질 것 같은데 그 다음 데드라인은 블랙록의 데드라인이 1월 15일 2024년이고요. 그리고 1월 14일,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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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이렇게 됩니다. 이게 최종 데드라인은 아니고 파이널은 3월달입니다. 3월 15일, 14일, 15, 15, 15, 15 이렇게. 그렇다면 3월 15일쯤 돼서 뭔가 유의미한 결정이 나는 게 합리적인 예상일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이 아크 인베스트의 ETF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 인베스트는 최종 데드라인, 최종 마지막 결정을 해야 되는 날이 1월 10일. 1월 10, 2024년. 자, 만약에 SEC가 블랙록의 ETF를 승인을 해주기로 마음을 먹었다면 다른 친구들도 승인을 해주는 게 아무래도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딴 친구들은 다 거절하고 블랙록만 승인을 해준다면 이거 모양새가 너무 형평성에 맞지 않으니까 너무 좀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동시다발적으로 한꺼번에 싹 승인 이렇게 해줄 것 같은데 3월 15일에 가서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벌써 아크 인베스트는 끝입니다. 새로 다시 신청을 해서 기약도 없이 기다려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면 블랙록을 승인을 해준다는 건 아크 인베스트도 승인을 해주는 게 합리적인 수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1월 10일이 더 중요한 날일 수 있겠다. 1월 10일 바로 전에 어떤 중요한 결정이 나지 않을까. 만약에 아크 인베스트가 1월 10일에 거절이 된다면 마지막 결정이니까 이때는 연기도 할 수 없습니다. 승인 아니면 거절을 했다. 그러면 다른 친구들도 아마 좀 어려울 수 있겠다 이런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이때 싹 다 한꺼번에 그냥 여기 있는 한 8개 되나요? 이걸 싹 다 승인, 무더기 승인 이렇게 될 확률이 매우 높겠다라는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날에 주시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무더기로 거절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무더기로 승리되면 파티를 하는 거고 거절이 된다면 희망이 없는 걸까? 그런 건 아니에요. 어떤 이유를 대면서 거절을 할 테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이런 부분을 수정해야 되네. 그러면 블랙록이 또 앞장서서 에이씨 하고 바꾼 다음에 갠슬러 이리 와봐. 야 이거 봤지? 이대로 해.
진행해 하고 던져주면 갠슬러가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가서 처리를 해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좀 미뤄져서 내년 말까지는, 그래도 안 된다면 정권이 바뀌면 되는 겁니다.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나오면 SEC 위원이 지금 5명인데 5명 중 3명이 민주당, 2명이 공화당입니다. 이 2명은 헤스터 피어스와 또 다른 동양계 친암호화폐적인 인물이고, 3명의 민주당 의원들은 늘 암호화폐에 딴지를 거는 게리 갠슬러도 포함 민주당 의원입니다. 그래서 공화당 대통령이 되면 이 중 한 명을 떼내고 공화당 한 명을 심어서 3대2로 만들면 자연스럽게 친암호화폐적인 그런 방향으로 SEC가 흘러가게 되겠고, 그럼 당연히 ETF도 승인 이렇게 될 걸로 기대가 모아집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미국 정부의 셧다운 하루 반 남았습니다. 하루 반 지나면 미국 정부가 셧다운이 되고 위원들이라든지 관공서 다 일 안 나가고 집에서 쉬어야 되는 상황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SEC의 위원들이 나와서 처리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걸 못하니까 어쩔 수 없이 비트코인 관련 이런 것들은 좀 나중에 하고 이렇게 미룬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과거에 미국 정부 셧다운이 있었을 때 S&P 500의 실적입니다. 전체적으로 상승을 더 많이 했다고 합니다. 셧다운 되기 바로 전에 불안감에 그냥 공포에 빠져서 흘러내리거나 폭락을 한 적은 있었지만 실제 이 셧다운 상황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상승을 더 많이 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다 압니다. 셧다운 이거 몇 시간 아니면 며칠입니다. 그래서 다시 정상 회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그런 파장은 없을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약간 위협이 되고 있는 건 무디스에서 이번에 셧다운이 되면 아마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건 미국에게는 좀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주 일요일인데요. 그때까지는 아마도 해결이 되지 않을까. 마지막 순간에 극적으로 모두가 그냥 가슴이 콩콩콩 뛰면서 그냥 침을 꼴깍 삼키고 있을 때 극적으로 짜잔 하고 협상이 되어서 미국 국민들이 그냥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살았다,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자,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연기되었지만 이더리움 선물 ETF는 승인이 되었습니다. 발키리가 먼저 승인을 받았고요. 그리고 무더기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이렇게나 많은 이더리움 선물 ETF가 무더기로 승인이 되어서 거래가 될 걸로 예상이 됩니다. 어떤 ETF는 비트코인과 함께 콤보로 요 ETF를 사게 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렇게 한꺼번에 사게 되는 겁니다. 묶음 상품으로. 자, 지금부터는 리플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뉴욕에서는 파티가 열리고 있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게 뉴욕의 타임스퀘어입니다. 이렇게 크게 XRP 로고가 있고요. 빌드 앤 민트, XRP를 빌드하고 함께 나가자, 뭐 이런 의미로 여기 제일 비싼 자리인데요. 여기에다 그냥 XRP 광고를 이렇게 떡 하고 있습니다. XRP is taking over 뉴욕시티. 지금 분위기가 굉장히 뜨거운데, 자, 오늘 리플 행사가 있기 전에 이 XRP 커뮤니티에서는 큰 기대가 모아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기대가 있었는데 오늘 합의에 대한 발표가 있지 않을까? 아니면 IPO? 나스닥에 상장되는 리플이 아님 어마어마하게 큰 은행과 파트너십을 한다든지, 어쩌면 스위프트와 그리고 XRP의 미래에 대한 이런 좀 파급력이 있는 그런 뉴스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오늘 행사 상황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건 브래드 갈리하우스가 오프닝을 합니다. 자, 76일이 지났습니다. 토레스 판사가 XRP는 증권이 아니다 라고 선언한 지 76일이 지났습니다. To be able to say unequivocally that the law of the land is XRP is not a security is just epic. It is a thanks to all of you. 네. Together
XRP는 증권이 아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 그걸 축하하는 행사입니다. 아, 좀 아쉽죠. 이게 다예요. 아, 이런 내용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뭔가 이런 걸 좀 합의, IPO 나간다, 스위프트하고 파트너십 했어, 뭐 이런 얘기를 좀 해주면 참 좋았을 텐데, 리플 XRP는 증권이 아니다, 소송에서 승리했다, 이건 다 알고 있는 얘기입니다. 승리했잖아요. 승리가 아니라고 하는 그런 주장도 있기 때문에 그걸 정확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공식적으로 좀 발표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행사가 있기 바로 전에 XRP 가격이 그냥 쫙 급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행사 시작하고 나서 뭐 없네 하고 횡보하다가 그냥 실망감에 브래드 갈링하우스 들어가 버리니까 함께 빠져버렸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이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되는 것들이니까 오늘 당장 이런 발표가 없었다고 리플의 펀더멘털이 바뀌는 건 전혀 아닙니다. 오늘 이런 뉴스가 또 나오고는 있습니다. 일본에서 SBI가 머니 트랜스퍼 서비스 쇼난 쉰킨 뱅크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그리고 리플이 이 조지아란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의 작은 나라인데 거기 CBDC 파일럿을 함께 준비하고 있다. 이런 소식이 발표가 되었는데요. 또 여기에 대해서 확대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조지아 국립은행, 조지아 중앙은행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이러한 내용이 발표됩니다. CBDC를 만드는 데 있어서 현재 9개의 후보들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러 회사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리플랩스입니다. 이 중에 한 회사를 골라서 그 회사와 함께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한다. 이겁니다. 리플이 계속 함께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서 선택이 된다면 조건적이다. 그런데 다른 회사들은 코인 관련 암호화폐 회사는 없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좀 우위에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은 들고 잘 될 거는 같지만 지금 뭐 확정되어서 파트너십을 맺은 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참고로 조지아 중앙은행은 암호화폐 시장을 규제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긍정적으로 비트코인 채굴도 굉장히 심도 있게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의 비트코인 해시레이트의 거의 1%를 책임지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친암호화폐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리플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나아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의 행사가 있기 전에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오늘 실시간으로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 이 행사 자체에서는 별 내용이 없고 그냥 축하하는 그런 의미고 이 인터뷰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을 나눴습니다. 자, 내용을 잠깐 정리해보면 여기 화면에 있는 이 남자가 질문을 합니다. XRP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XRP의 미래. XRP는 브릿지 자산으로의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고 검증이 된 상태다. CBDC 여기저기랑 진행한다고는 하는데 뭔가 좀 결과물이 보여야 되는데 좀 굵직굵직한 나라하고 CBDC라면 XRP 레저를 통해서 구현할 수가 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의 말입니다. XRP 레저는 오픈 소스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보고 자기 나라에 맞게 충분히 바꿔서 CBDC를 만들어서 미국이라면 디지털 달러 또는 디지털 조지아, 디지털 날이겠죠. 그런 화폐를 디지털 화폐를 구현할 수가 있다. 그래서 굉장히 미래가 밝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제일 중요한 게 큰 나라겠죠. 미국하고 좀 뭔가 의미 있는 진행이 있으면 좋겠는데 페드 나우에 리플이 참여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물어봅니다. 페드 나우 리플이 관여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냐. 그 다음은 그랬더니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정부와 많이 협력하고 있다. 이렇게만 얘기를 합니다. 자, XRP의 미래가 굉장히 궁금합니다. 송금, 결제 이런 거에 최적화되어 있긴 한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어떠한 미래가 있을 수 있겠는가? 3년 후, 5년 후에 XRP의 모습은 어떨까? XRP 레저 이런 질문을 받고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대학 다닐 때 아마존의 제프 베조스가 와서 연설을 한 적이 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이 막 뜨겁게 자기의 포부를 밝혔다. 아마존이라는 회사가 여러 책을 파는 그런 가게들, 반센노블, 보러스 이런 책 가게들 다 밀어내고 아마존이 이 책 비즈니스를 장악을 할 것이다. 이런 포부를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의 아마존은 책 가게가 아니죠. 이렇게 사업이 확장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단 처음에 굉장히 경쟁력 있는 모델을 만들어 놓으니까. 리플이 그러하다. 지금은 송금 서비스를 주로 하고 있지만 여기서 또 확장이 되고 지금 여러 많은 솔루션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NFT 솔루션도 폴트레스라고 이번에 인수를 실패를 하긴 했지만 그래도 계속 투자자로 남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계속 또 여러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NFT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스마트 컨트랙을 연결해서 구현을 하고 또 많은 것들을 이룰 수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참고로 스위프트와 어떤 관계, 파트너십 이런 것들을 기대했는데 지금 스위프트는 체인링크랑 딱 붙어서 뭔가를 진행하고 있죠.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씁쓸한 그런 느낌을 보여줘요. 체인링크는 규제적 명확성이 없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죠. 규제적 명확성이 있는 코인은 비트코인과 리플, XRP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하지만 다른 코인들도 이제 차후에 그런 명확성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게 스위프트가 체인링크를 선택한 건 어쩌면 당연한 선택입니다. 마치 비자가 솔라나 이더리움을 선택해서 지금의 모델을 연장해서 나아가듯이 스위프트는 당연하겠죠. 리플한테 가서 드세요 하고 갖다 바칠 수는 없잖아요. 지금의 선점하고 있는 이런 비즈니스를 더 확장하면서 뭘 특별히 바꾸지 않고도 체인링크를 데려다가 쉽게 프라이빗 블록체인을 만들어서 연결하고 은행들이 다 만들게 해서 그걸 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리플이 추구하는 XRP 레저를 통한 그런 솔루션은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이 다 연결해서 뭉쳐서 하는 걸 한꺼번에 다 해결해주는 종합 솔루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열심히 리플이 세를 확장해 나가면 나중에 저절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체인링크가 XRP와 연결을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직접 스위프트와 XRP가 연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많은 가능성이 차후에는 열려 있는 거고 지금은 순서대로 나가는 거니까 리플은 지금 아시아 쪽에서 굉장히 많은 그런 파트너십을 갖고 많은 비즈니스를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에스크로. 왜 XRP는 에스크로에다가 그 많은 코인을 넣어놓고 자꾸 팔아대고 그것 때문에 코인의 가격이 오르고 있지 않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여기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소각을 할 계획은 없나? 그랬더니 이제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에스크로는 투명성을 위한 장치다.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게 XRP는 채굴을 할 수 있는 코인이 아닙니다. 또 지분증명도 아니기 때문에 어떤 보상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동성을 늘려야 하는데 유동성을 늘리는 유일한 방법은 코인을 파는 방법입니다. 리플이 코인을 팔아서 시장에 유입시키는. 그런데 이걸 막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필요할 때마다 왕창 팔아버리면 XRP가 굉장히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막기 위해서 미리 이 캡을 정해놓고 한 달에 이만큼씩만 팔 수 있게 제한을 두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한 5년을 돌아보면 1년에 대략 한 2몇 % 정도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XRP가 시장에 유입되는 게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리플의 설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IPO 문제. IPO는 언제 하냐? 그랬더니 지금 SEC가 그걸 승인을 해줘야 되는데 SEC와는 갈등을 지금 빚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갈등이 먼저 해소돼야지만 그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다. 그래서 IPO는 지금 논할 단계가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비트코인에 대해서 리플이 좀 약간은 견제하듯 모양새를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브래드 갈링하우스가 이 점에 대해서 좀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은 비트코인에 대해서 너무나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너무나 불리시하고 비트코인이 너무나 잘 될 거고 모든 코인의 근간이 되고 있다. 앞으로도 잘 될 수밖에 없고 본인도 비트코인을 홀딩하고 있다. 강력 홀딩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향상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또 방향을 제시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다른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 비트코인은 너무너무 좋아하고 본인이 미래가 밝고 우리들의 친구다.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우리들이 밀고 있는, 우리가 또 투자하고 있는 이런 코인들, 내 코인이 하면서 너무 또 편을 갈라서 서로 공격하고 싸우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가 협력하면서 우리 브래드 갈레오스 말처럼 함께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LA 지역 모임에 대한 공지사항입니다. 이번 10월 14일과 15일에 LA 지역에서 첫 번째 미팅을 갖습니다. 이번에 모여서 비트코인 반감기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그리고 미국 실정에 맞는 투자 방법, 전략, 그리고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소규모로 모여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원 파악이 어려워서 제가 오실 때 다른 분 모시고 오지 마시고 혼자 오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히고 있는데요. 자리가 좀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 분들 모시고 오셔도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특히 멀리서 2시간 넘게 운전하고 오시는 분들은 부부 동반하시든지 함께 주위 분들, 또 코인에 관심이 있는 분들과 함께 오시면 유익한 시간이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상 아래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기대가 살짝은 좀 아쉬운 결과로 이어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비트코인 ETF가 혹시 10월에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는데 또 연기가 되었고요. 그리고 또 지금 무슨 미국의 셧다운이 어쩌고 저쩌고 불안감도 들고 경제가 어려워질 것 같기도 하고, 리플이 오늘 또 무슨 파티를 한다길래 기대를 살짝 해봤는데 그것도 뭐 별 뉴스 없이 이렇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펀더멘털은 변하지 않습니다. 코인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다가올 미래에 최적화된 솔루션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좀 넓은 시야로 멀리 보고 나아간다면 충분히 지금은 희망의 시간일 수밖에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